조금씩 스며드는 영어 채널 시네브로의 이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팀 버튼 감독님의 슬리피 할로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리피 할로우는 1999년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제72회 아카데미 시상식 미술상 수상작입니다. 촬영상, 의상상에는 후보작으로 올랐었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 촬영, 의상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장센입니다. 미장센은 영화에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 가능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죠. 그만큼 팀 버튼이 영화의 이미지적 구현에 있어서만큼은 그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이 미술상 수상작 시상이 의미하겠죠. 아카데미 상은 수천 명의 아카데미 회원들, 즉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감독, 기자, 평론가들이 수상하는 상인 만큼 그 의미가 더 각별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팀 버튼 영화들의 가장 큰 특징이자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장센입니다. 즉 이미지가 뛰어나다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팀 버튼 감독님의 이미지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영화가 잘 만들어졌다고 할 때 스토리를 언급을 합니다. 스토리는 두 가지 요소, 즉 개연성과 메시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개연성이란 얼마나 앞뒤가 빈틈없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느냐 겠죠. A 뒤에는 B가 와야 되고 B 뒤에는 C가 와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더하거나 뺄 필요도 없이 완벽한 퍼즐처럼 스토리가 맞아떨어질 때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개연성은 복선을 얼마나 잘 깔았는가, 얼마나 말이 되는가, 얼마나 장면과 장면이 잘 이어지는가, 불필요한 장면이나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존재하진 않는가, 이러한 질문으로 검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스토리의 요소 중 두 번째인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메시지가 좋다는 의미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얼마나 잘 호소하고 있는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해당 영화가 지향하는 의미가 이물감 없이 동시대인들에게 공감과 공명을 일으키는가 겠죠. 영화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개연성적인 측면, 정합성적 측면일 것이고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이 메시지적인 혹은 가치적인 측면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스토리가 영화 구성 요소의 전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토리에 너무 큰 비중을 둬서 영화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스토리 다음은 연기, 그 다음이 음악이나 미장센 등을 보겠죠? 그런데 한국에선 이 모든 요소를 다 합친 것보다도 배우와 감독이 영화 관람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결정적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독이 만들었다, 그 배우가 나온다 하면 영화 완성도와는 무관하게 무조건 보는 경향성이 짙은 게 지금까지 한국 영화 관람객들의 영화 관람 패턴이었죠. 그래서 한국에서 개봉하는 대부분의 영화 포스터는 감독과 배우 이름이 큼지막하게 프린트되고 배우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도록 디자인됩니다. 해외에서는 영화 포스터를 보는 맛이 있어요. 근데 한국 영화 포스터는 죄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만큼 한국인 관람객들의 영화 취향이 단선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영화는 대사, 음악, 미장센, 연기, 장소 등등 평가할 지점이 찾아보면 정말 많죠. 그래서 영화는 종합 예술로 불리우죠. 물론 영화 관람법에 정석도 없고 정답도 없겠지만 너무 편향되게 대다수 관람객들이 영화를 소비할수록, 즉 지금까지처럼 스토리, 연기력, 감독과 배우의 지명도에 치우쳐 영화를 소비할수록
영화 제작사나 영화 감독, 각본가 입장에서는 오직 그 요소들만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그 특정 요소만을 과도하게 중시하는 영화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장센 하면 떠오르는 감독은 박찬욱, 웨스 앤더슨, 팀 버튼 정도밖에 없겠네요. 영화평이나 리뷰를 할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토리 혹은 연기력을 봐요. 그것만 보죠. 특히 평론이 스토리나 메시지적 측면을 과도하게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스토리와 메시지는 텍스트로 치환하기가 딱 좋은 요소들입니다. 평론이란 기본적으로 글과 말로 이루어지는데 영화 스토리와 영화 메시지야말로 글과 말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죠. 그래서 대다수 영화 리뷰어와 영화 평론가들조차도 영화를 스토리와 메시지 위주로 분석을 해요. 이는 애초부터 텍스트였던 것을 텍스트화하여 전시하고 나열하는 것에 불과하죠. 이런 작업은 솔직히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쉬운 작업이에요. 쉽기 때문에 영화를 말로 전환하는 모든 곳에서 발견 가능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칠 거면 차라리 영화가 아니라 소설이나 시를 읽는 게 더 낫습니다. 영화가 영화인 이유는 텍스트로 쉽사리 바꿀 수 없는 지점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죠. 즉, 비텍스트적인 지점, 어쩌면 비언어적 지점이 영화의 본질에 더 가깝지 않을까. 이러한 텍스트의 바깥을 파악해서 주름을 만드는 작업이 영화 평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 채널에서 팀 버튼을 다루기로 결정했을 때 저는 직관적으로 팀 버튼의 이미지적 측면을 앞으로 다룰 수밖에 없겠다. 그렇다면 이미지를 어떻게 말로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이 팀 버튼 특집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이미지는 보여지는 것, 시각적인 것이라서 텍스트화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죠. 어렵습니다. 저는 그동안 늘 하던 관습대로, 습관대로 주로 스토리와 메시지, 가치 위주로 팀 버튼의 영화들을 다루었어요. 그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더라도 아주 짧게 다루고 말았죠. 어쩌면 이미지에 대해서만큼은 저보다는 웹툰 작가나 미대 전공하신 분이 잘 말하실 것 같아요. 이미지에 대한 사유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생소한 분야이고 아마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미지를 생각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감이 안 잡히실 줄로 알아요. 그래서 영화에서 미장센을 잘 표현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단지 보기 좋다는 걸까요? 화면 구성이 예쁘고 색감이 예쁘면 다 괜찮은 걸까요? 누구나 느낌으로는, 즉 감으로는 미장센이 좋은 것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미장센을 1시간 정도 설명해봐라 하면 말문이 막히는 것을 절실히 느끼실 겁니다. 어쩌면 평론이란 한 문장으로 미장센 좋았어 라고 짧게 말 한마디로 끝나버리고 말 것을 그 좋았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본격적으로 파고들어서 잘게 쪼개고 나누고 반박하고 설득하는 모든 일련의 작업이 평론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즉 어떤 문장이든 심도, 즉 깊이라는 게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어떤 작품을 보고 즉흥적으로 내뱉는 말들은 1차원적이죠. 그런데 그 문장에 접혀있는 의미 맥락들을 더 파고 들어가면 2차, 3차, 4차의 깊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팀 버튼은 미장센이 뛰어나다. 팀 버튼은 이미지를 잘 다룬다. 팀 버튼 영화는 색감이 좋다.
자, 이런 문장들은 1차원적 깊이를 갖고 있죠. 사실 이런 문장들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의미가 뭔지, 그래서 어쩌자는 것인지를 더 깊이 파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모든 근거를 한번 들어가면서 그 영화라는 텍스트의 심도를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팀 버튼의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독마다 영화를 만드는 궁극적 이유가 달라요. 혹자는 감독마다 자기가 꽂혀 있는 것들이 반드시 한 가지는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감독이든 한 가지에 꽂히면 그 한 가지를 평생 동안 영화에 치열하게 구현한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작품을 찍더라도 한 사람이 만들어낸 이상 그 사람만의 고유한 무언가를 그 모든 영화들에 반드시 끼워 넣어야 만다는 겁니다. 감독마다 이런 지점은 천차만별이겠는데요. 어떤 감독은 발 패티시가 있어서 영화마다 발에 집착할 수도 있고, 어떤 감독은 가족 이야기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든지, 어떤 감독은 이별이나 상처에 대한,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이런 지향점은 호기심 많고 애정 깊은 관객이 찾아내야만 보이겠죠. 무엇보다도 해당 감독의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한 사람만이 그런 특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의 장점은 해당 감독의 전 작품을 정주행하면서 분석한다는 거예요. 저는 덕분에 개봉 영화 위주로 보는 보통의 리뷰어들과는 달리 그런 분들은 보통 한 작품, 당장 이 작품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게 아니라 해당 감독의 그 사람, 그 감독 자체가 정주행을 하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영화를 내가 한번 맘먹고 제대로 보고 싶다, 그러면 감독별로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이게 소설을 제대로 읽고 싶다면 해당 소설가의 작품을 읽고, 그림을 내가 제대로 보고 싶다 그러면 해당 화가의 작품을 보는 게 맞죠. 어떤 분야든 간에 공부란 사람이나 주제 위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학을 알고자 하면 프로이트 작품부터 읽어야겠죠. 이미 저희 채널에서는 크리스토퍼 놀란, 쿠엔틴 타란티노, 리들리 스콧의 거의 모든 작품을 다 봤어요. 저는 이 세 감독님들만큼은, 그들의 영화만큼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 맞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언어를 갖고 있는가, 그 영화들에 대해서. 놀란은 어떤 사람이야, 타란티노는 어떤 감독이지, 리들리 스콧은 뭘 말하고 싶어, 이런 걸 안다는 거죠. 나만의 느낌, 나만의 감상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을 해보죠. 팀 버튼이 꽂힌 그 한 가지는 뭘까요? 팀 버튼이 영화를 만드는 궁극적 이유 혹은 궁극적인 욕망은 과연 뭘까요? 제가 보기에 팀 버튼이 영화를 만드는 이유는 자기가 구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스크린에 고스란히 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지를 재현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든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팀 버튼의 모든 영화들을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하나씩 곱씹어 볼게요. 팀 버튼의 모든 작품들은 오늘 다룰 슬리피 할로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슬리피 할로우가 팀 버튼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지향점이 되는 영화는 절대 아니에요. 슬리피 할로우는 그가 좋아하는 이미지들을 어김없이 구현해낸 수많은 팀 버튼 영화 중 하나일 뿐이에요. 팀 버튼은 자신이 만든 모든 영화에서
자신의 이미지적 취향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는 변화를 즐기는 감독이 아니에요. 팀 버튼은 이미 완성된 확고한 자기 취향을 복사하고 재현하고 확장해내는 감독입니다. 물론 피위의 데모홈은 코미디물이었고 배트맨의 히어로물, 가이소는 SF 판타지였죠. 이런 건 장르의 구분일 뿐이고 그는 이미지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사실 하나의 영화를 매번 다른 장르와 다른 배우, 다른 스토리로 찍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모든 영화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그래서 이미지일 수밖에 없어요. 팀 버튼은 자기 취향의 특정 이미지를 보고 싶고 즐기고 싶어서 영화를 찍는 감독입니다. 그만큼 이미지에 대한 팀 버튼 감독님의 애정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강렬하다고 생각해요. 자, 영화 슬리피 할로우의 색깔은 뭘까요? 영화마다 영화 전체를 아우라처럼 휘감는 어떤 색상이 있는데 물론 그런 색상조차도 없는 영화가 많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 영화는 색깔이 있어요. 슬리피 할로우의 경우 회색입니다. 회색. 중세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인트로부터 희뿌연 회색으로 텍스트를 형상화해요. 말 타고 달리는 시골길에 회색 안개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한결같이 회색이에요. 런던 시내도 회색이고 시골 전경도 회색이에요. 이 영화는 강박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장면에서 회색을 강조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상 팀 버튼의 모든 영화가 회색 빛깔입니다. 팀 버튼의 퍼스널 컬러이자 뮤비 컬러는 회색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어린 시절에 보았던 TV와 극장 화면의 영화 색상은 모조리 흑백이었죠. 그는 흑백, 즉 회색에 대해 자연스러운 애정과 강박이 생겼을 게 분명합니다. 1982년 팀 버튼의 첫 번째 단편 클레이 애니메이션 빈센트는 흑백으로 찍혔어요. 1984년 만든 단편 영화 프랑켄 위니도 흑백 실사 영화예요. 물론 해당 연도에는 흑백으로 찍을 수밖에 없었다고 누군가 반박하실 수도 있는데 1985년 그의 첫 장편 영화 피위의 데모홈의 피위는 회색 양복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88년 비틀주스의 비틀주스는 회색 피부를 하고 있죠. 이쯤에서 그의 영화에 나온 주인공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그의 팀 버튼의 영화의 모든 주인공들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모두 회색입니다. 배트맨의 주인공은 배트맨이 아니라 조커였어요. 여기서 주인공이라 함은 공식적으로 혹은 대중적인 그런 주인공이 아니라 팀 버튼 자신이 감정이입하고 있는 진짜 대상이 누구냐 했을 때의 그 팀 버튼만의 주인공을 뜻합니다. 그래서 배트맨의 주인공은 조커, 배트맨 리턴즈의 주인공은 펭귄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질리도록 하얗습니다. 창백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가위선의 얼굴도 하얗고 크리스마스의 악몽의 잭 스켈링턴도 해골이니까 당연히 하얗습니다. 에드워드는 영화 자체가 흑백으로 만들어졌죠. 화성침공의 주인공인 화성인들도 자세히 보면 하얗습니다. 더 예시가 필요할까요? 물론 주인공만 하얀 건 아닙니다. 배경도 하얗습니다. 흑백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네요. 팀 버튼의 모든 영화들은 회색 빛을 머금고 있어요. 이후 작품에도 나오겠지만 팀 버튼의 영화가 아무리 총천연색을 머금고 있다고 할지라도 겉으로는 선명한 대비의 색깔을 머금고 있어도 그 본 바탕, 밑바닥에는
회색이 깔려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흰색이 아니고 검은색도 아닌 회색이라는 겁니다. 흰색은 상징적으로 티 없이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밝다는 거죠. 흰색은 팀버튼의 색깔로 그래서 어울리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팀버튼이 우울하고 외로웠던 그런 과거가 검은색인 것도 아닙니다. 만약 검은색이었다고 한다면 팀버튼은 자신의 영화에서 공포, 두려움, 불안과 우울을 극단적으로 표현했어야 옳아요. 하지만 팀버튼은 한 번도 공포 영화를 찍은 적이 없고 공포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팀버튼이 호러랍시고 만든 영화는 단언컨대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웃깁니다. 팀버튼의 색깔은 검은색 바탕에 섞인 흰색이에요. 팀버튼이 살아온 그리고 그가 겪어낸 환경은 검은색이었어요. 그의 취향도 검은색이었죠. 하지만 그는 검은색에 물들지 않고 본래부터 그가 갖고 있었던 마음의 색깔인 하얀색으로 그 모든 검은색들을 중화시켜 회색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의 판타지적 작품들은 그가 회색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회색은 모든 색깔을 받아들이고 회색으로 재현해내요. 마치 흑백 필름으로 찍으면 모든 컬러가 회색 빛깔로 뿜어져 나오듯이 말이죠. 사람들이 종종 오해합니다. 회색도 검정이 아니냐고 말이죠. 회색은 검정과 비슷해 보이고 때로 검정이 무리처럼 오인되지만 검정은 절대 아닙니다. 팀버튼의 속마음은 소수자와 약자를 향하는 눈부신 하양입니다. 실상 모든 약자와 소수자가 팀버튼처럼 회색 빛깔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양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건 금수저처럼 세상 물정 몰라도 되는 사람에게나 가능한 판타지가 하양이죠. 보통 이제 우리처럼 검은 세상에 이리저리 치이는 사람들은 하양 마음을 갖고 있어도 결국은 회색 빛깔로 물들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소수자와 약자는 억압과 핍박과 무시와 오해와 비난을 받기 때문에 더욱 검정의 압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검정을 겪어낸 하양만이, 그래서 회색이 된 사람만이 깊은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팀버튼의 회색 빛깔에 대한 저의 논리였고요. 그 다음 슬리피 할로우의 장르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호러와 추리가 그것이죠. 호러는 말 그대로 공포인데요. 팀버튼의 영화는 하나도 공포스럽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거나 공포에 떨게 하려는 의도가 없어요. 만약 정말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싶었다면, 그걸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즐기고 싶었다면 제임스 완 감독처럼 컨저링 같은 공포 영화를 진작에 만들었겠죠. 그런 게 공포를 위한 공포 영화잖아요. 세상에 대한 복수이자 자신의 감정적 응어리를 배출하는 수단으로 영화를 만들었겠죠. 하지만 팀버튼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팀버튼은 공포가 아닌 어른들을 위한 잔혹 동화를 만드는 감독입니다. 연출상으로도 그는 철저히 공포를 배제하는 연출을 합니다. 이 영화에서도 인트로를 보면 아저씨가 목 없는 기사에게 쫓기다가 급기야 마차에서 떨어져서 달아나요. 도중에 갑자기 호박을 마주치죠. 호박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호박 그 허수아비가. 근데 우리가 익히 아는 공포 영화의 연출 같았으면 그 호박 허수아비를 마주치는 장면을 더 극적으로 연출했을 거예요.
그 아저씨가 심장이 떨어질 정도로 긴장감을 고조시키면서 달리다가 갑자기 허수아비가 빠밤 하면서 나타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런 장면에서 대부분 관객들은 어깨를 들썩이면서 눈을 질끈 감곤 하죠. 하지만 이 장면을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관객들을 놀래키려는 연출이 아니라 그 아저씨가 도망가다가 호박을 마주쳤단다. 이런 식의 전래동화식 무난한 연출이에요. 이 장면은 하나도 놀랍지가 않아요. 팀 버튼은 단지 이 장면에서 호박 허수아비를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허수아비를 보여주고 싶어. 팀 버튼이 슬리피 할로우를 대체 왜 만들었을까요? 이 영화를. 목 잘린 기사에 꽂힌 겁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목 잘린 기사, 이미지. 이 영화의 주인공은 조니 뎁도 아니고 여주인공 크리스티나 리치도 아닌 목 잘린 기사입니다. 팀 버튼에게는 목 잘린 기사만이 눈에 들어왔을 것이 분명해요. 그 이미지를 자기 영화에 구현하고 싶은 욕심이 들었겠죠. 다른 영화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피위의 대모험을 왜 만들었을까요? 피위가 활개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비틀주스는 비틀주스라는 캐릭터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배트맨은 당연히 배트맨뿐만 아니라 조커, 펭귄, 캐트먼이란 캐릭터 때문에 만든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악몽도 잭 스켈리턴과 여러 인물들 있죠? 그 인물들이 좋아서 만든 거예요. 에드워드는 에드워드 감독님과 벨라 루고시를 보고 싶은 거예요. 화성침공은 외계인을 보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의 모든 영화는 그래서 지극한 주인공 사랑으로 인해 캐릭터 극일 수밖에 없어요. 그 이미지의 형상화 과정 덕분에 이미지를 향유하는 영화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팀 버튼 영화를 즐기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주인공으로 형상화된 그 회색 캐릭터들을 이미지적으로 마음껏 음미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나 어떤 가치, 스토리 이전에 그 이미지들이 먼저 있었어요. 마치 피규어를 즐기는 피규어 수집가의 마음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 레고를 비롯해서 100여 개의 피규어를 모아놨어요. 전시해놨어요. 근데 피규어를 모으는 그 마음, 그 이유는 피규어 자체로 예쁘기 때문이에요. 그냥 보기 좋아. 멋있어. 자기 만족이죠. 이것도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 조형미, 그 색감은 존재만으로도 눈이 즐겁고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래서 2만원, 3만원 돈을 들여서 피규어를 사는 거예요. 마치 명작 그림을 사모으는 수집가의 마음도 이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팀 버튼의 영화를 보실 때 그 스토리나 연기보다는 팀 버튼한테는 그건 이제 추후적인 문제니까 최우선적으로 이미지를 즐기면 됩니다. 그 이미지에 팀 버튼의 영혼이 담겨 있다고 봐요. 모든 시각적 요소들, 그 조형미, 배치, 구도, 색감, 질감, 캐릭터성을 즐기면 됩니다. 그 자체로. 슬리피 할로우는 시각적 요소를 무시하거나 제외한다면 다소 지겨울 수도 있어요. 눈으로 즐긴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연습하고 싶다면 팀 버튼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보다의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에 생각하다와 듣다는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마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는 그런 것처럼 그 장면 하나하나를 느긋하게 감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슬리피 할로우의 감상 포인트, 즉 관람 포인트는 이러한 맥락에서 목 잘린 기사가 사람들 목을 댕강댕강 자르는 장면이에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영화에서. 한 20번 가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팀 버튼이 그걸 보고 싶었으니까. 그 장면이 좋아서 만들었는데 당연히 많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로 표현하니까 잔인하고 무서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영화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재밌습니다. 흔한 공포 영화처럼 사람을 놀래키기 위한 피범벅이 되는 고어한 그런 장면이 아니라 목이 진짜 깔끔하게 잘려나가요. 깔끔하게. 어떤 미적인 카타르시스마저 느껴지는 장면으로 연출이 돼요. 목이 잘린 시체들도 이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징그럽거나 무섭다기보다는 진짜 마치 목 없는 피규어처럼 혹은 목 없는 마네킹처럼 묘한 호기심, 묘한 긴장감, 묘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목 잘린 기사가 목이 잘리기 전의 비주얼도 상당해요. 특히 이빨을 갈아서 악어처럼 뾰족뾰족한데 한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 강렬한 비주얼입니다. 확실히 팀 버튼의 캐릭터들은 말 그대로 캐릭터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공포스럽지 않고 유쾌한 활력을 주는 이유는 이카보드 크레인을 연기한 조니 뎁 덕분인 것 같아요. 조니 뎁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조니 뎁은 팀 버튼의 많은 영화에서 팀 버튼의 페르소나로 활약하죠. 조니 뎁을 보면 팀 버튼이 보입니다. 감독과 배우가 궁합이 잘 맞는다는 건 팀 버튼의 숨겨진 내재적 본심을 조니 뎁이 외재적으로 잘 표출, 즉 연기했기 때문이에요. 조니 뎁의 연기가 곧 팀 버튼의 진심이자 마음을 대변한다고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실제로도 감독은 모든 연출 의도를 담아 조니 뎁에게 지시했겠죠. 보이지 않는 감독은 보이는 배우를 통해 드러난다. 그래서 조니 뎁은 그가 연기한 모든 작품들에서 유쾌한 장난꾸러기 같은 이미지를 보여줘요. 도저히 미워할 수 없는 한없이 정이 가는 그런 캐릭터죠. 사람 자체가 순수하고 착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팀 버튼의 영화들은 이미지적이에요. 이미지적인데 애니메이션적이라고 말해도 되겠네요. 팀 버튼의 첫 번째 단편 빈센트는 클레이 애니메이션이었어요. 그리고 팀 버튼의 첫 번째 직장은 월트 디즈니였고 팀 버튼의 직업은 애니메이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학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했어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그래서 팀 버튼에게는 영화는 실사 영화라기보다는 애니메이션, 즉 만화의 영혼을 갖고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는 실사 영화를 찍으면서도 내내 애니메이션적으로 바라봤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팀 버튼의 모든 영화들은 애니메이션화된 실사 영화다 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배트맨, 가위선, 화성침공, 찰리와 초콜릿 공장, 이상한 나라 앨리스 애니메이션적이죠. 이 모든 작품들에서 애니메이션 냄새가 납니다. 웹툰 작가가 영화를 만든다면 아마 팀 버튼처럼 만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따라서 팀 버튼의 연출은 영화를 애니식으로 연출했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의 모든 영화 장면들을 고스란히 애니로 옮겨놓으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 슬리피 할로우란 영화의 스토리를 짧게 요약하자면 목 잘린 기사가 어느 날 슬리피 할로우란 마을에 나타나서 연쇄 살인을 매일 밤 저지르는데 런던에서 파견된 이카보드 크레인, 치안감이 이 사건을 추리하고 해결해 나가는 스토리예요. 주요 등장 인물들이 모두 의심이 되죠. 도대체 누가 범인인지, 왜 그 기사는 사람들 목을 자르고 다니는지, 또 머리는 가져가요. 왜 가져가는지, 살인의 목적은 뭔지, 다음은 누가 죽을지, 언제까지 죽을지, 이런 걸 하나씩 밝혀나가고 추리해가는 과정을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 영화에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다뤘던 에드우드에서
뱀피라 역할로 나왔던 리사 마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카보드 크레인 주인공의 어머니 역할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 웰 역할로 나왔던 제프리 존스가 마을 주민 중 한 명으로 등장해요. 반갑죠. 팀 버튼은 예전에 한번 같이 작업한 배우와 이렇게 연을 이어가는구나. 이런 면에서 우리는 팀 버튼이 얼마나 배우에게, 사람에게 애정이 있는지, 사람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팀 버튼의 그 슬리피 할로우를 보고 있노라면 그의 첫 번째 장편 피위의 대모험이 떠올라요. 그 피위의 대모험에서 중간중간 피위가 꿈꾸는 장면이 삽입되어 있는데 이 장면은 마치 환상처럼 처리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고스란히 가져와서 슬리피 할로우에서도 이카보드 크레인이 중간중간 과거 회상하는 장면이 삽입이 돼요. 이 장면은 엄마와 어렸을 적 추억으로 엄마는 요정이나 선녀처럼 표현되죠. 특히 이 과거 회상씬은 현재의 회색빛과는 달리 하얀과 빨강 같은 원색적 색깔로 강렬하게 대비되어서 더 두드러지게 이제 관객들에게 각인됩니다. 어쩌면 크레인에게 과거만이 원색의 찬란한 색깔이었고 현재는 이토록 회색빛깔의 어두침침하고 암울한 세계인지도 모르겠어요. 크레인은 꽃밭에서 뒹굴고 엄마와 행복한 나날을 보냈는데 성직자였던 아빠는 엄마를 고문도구에 가둬서 잔인하게 죽입니다. 엄마가 환상적인 세계를 믿고 있다고 보고 아빠는 성경책을 내세우며 믿음을 강조한 거죠. 이게 평생의 트라우마가 된 크레인은 더 이상 성경도 하나님도 믿지 않고 신앙을 버립니다. 그리고 철저히 과학만을, 증거와 이론만을 신봉하고 마녀나 판타지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 슬리피 할로우의 세계관은 목 잘린 기사가 버젓이 밤을 활보하는 판타지 세계관이에요. 마녀가 나오고 주술을 걸고 마술을 부리는 세계입니다. 도저히 과학만을 신봉할 수 없는 세계인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크레인은 마법의 세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과정이 즉 중세의 강압적이고 맹목적인 종교를 비판하고 그 현대의 과학의 그 무미건조함, 그 차가움 또 아닌 환상과 판타지가 가득한 세계가 팀 버튼이 진정 지향하는 세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팀 버튼은 자신의 모든 영화에서 판타지를 추구하는 감독입니다. 판타지를 좋아하죠. 그리고 이 이야기도 해야겠네요. 이 영화는 장르가 호러 그리고 추리예요. 셜록 홈즈 같은 추리 요소가 강하죠. 추리 영화 중에 나이브스 아웃이라고 있는데요. 이 영화 한번 꼭 봐보세요. 이거 나이브스 아웃만 봐도 추리물이란 어떤 것인지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추리의 장르의 법칙을 고스란히 따르면서도 반전에 반전을 더하는 스토리 구성이 찰지게 재밌어요. 슬리피 할로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추리물로서 보아도 충분히 잘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사람이 범인인가 싶다가도 아닌가? 저 사람이 범인인가? 하다가도 나중에 가면 진짜 범인이 전혀 예상 외의 사람으로 밝혀집니다. 이러한 반전 요소가 주는 통쾌한 짜릿함을 즐기는 맛이 추리 장르의 재미이겠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등장인물이 꽤 많이 나와서 이름 외우기도 버겁고 원래 제가 이름을 잘 못 외우는데 나중에 누가 왜 그랬고 누가 그때 왜 그랬는지 다 밝혀지는데 저는 좀 정보 과부하로 어느 정도 뉘앙스만 받아들이긴 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도 해야겠네요. 크레인은 목 잘린 기사의 행방을 쫓다가 숲속의 동굴에 숨어 사는 마녀를 찾아가요. 이 마녀가 갑자기 돌변해서 눈과 혀가 마치 클레이 애니메이션처럼 튀어나옵니다. 이 장면은 팀 버튼이 종종 쓰는 클리셰죠. 피위의 대모험에서 한밤중에 트럭을 몰고 가다가 사고당해 죽은 아줌마 얼굴이 이렇게 나왔었죠. 튀어나왔었죠. 클레이 애니메이션처럼. 비틀주스에서도
주인공, 그 유령이 된 주인공 부부가 새로 이사온 그 가족을 쫓아내기 위해서 변장하는 얼굴. 그때도 이런 장면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팀 버튼이 이런 이미지, 이런 얼굴, 이런 장면을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구나. 즐기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만 봐도. 그리고 이 영화에는 정말 예쁜 여주인공이 나옵니다. 카트리나 반 타세를 연기한 크리스티나 리치인데요.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게 나옵니다. 어떤 영화든 배우가 예쁘게 나왔다는 건 그만큼 연기를 잘 했다는 증거이겠죠? 이 배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영화는 가치가 있다고 봐요. 이 영화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인물을 하나만 뽑으라면 저는 크리스티나 리치를 뽑을 것 같아요. 리치는 크레인을 사랑하고 우호적인 존재로 나오면서도 한편으로는 마법과 주술과 신비로운 세계를 믿고 마녀처럼 마법약을 끓이기도 하고 바닥에 마법진을 그리기도 해서 크레인과 관객들이 끝까지 아리송하게 헷갈리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 사람이 악원인지 적군인지 몰라서 어쩌면 더 주의 깊게 보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머리 없는 기사도 인상적이지만 이 기사가 묻혀있는 곳, 매일 밤마다 이 기사가 튀어나오는 고목도 인상적이에요. 이 고목에는 죽은 사람들의 머리가 다 모여있어요. 묻혀있어요. 근데 그 비주얼이 정말 잘 표현되었습니다. 이거 슬리피 할로우는 거듭 말하지만 공포영화가 아닙니다. 다른 감독이 똑같은 스토리로 만들었다면 분명 공포영화가 됐을 거예요. 이 영화는 제목처럼 공포라기보다는 슬리피 할로우잖아요. 할로윈 느낌이 납니다. 할로윈의 이미지는 얕은 공포의 냄새가 나는 미국 명절이죠. 할로윈은 공포를 소재로 했지만 사람들이 귀신이나 몬스터 복장을 하고 즐기는 날이죠. 사람들은 할로윈만 되면 드라큘라나 할리퀸, 조커 분장을 하고 고리를 돌아다닙니다. 팀 버튼의 공포는 딱 이런 할로윈 느낌의 공포예요. 팀 버튼의 호러에서 공포는 양념이나 조미료일 뿐이고 우리는 팀 버튼식 호러 분위기를 마음껏 즐기면 그만입니다. 즐길 수 있는 공포인 거죠. 그래서 그의 영화가 매력적인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할로윈 느낌이 물씬 묻어났던 팀 버튼의 영화가 크리스마스의 악몽이 있었죠. 딱 그런 할로윈 느낌이죠. 그렇게 무섭지도 않고 즐기면서 볼 수 있는 화성 침공도 그렇고요. 슬리피 할로우가 공포스럽지 않은 이유는 배역들의 공포를 대하는 자세 때문이기도 해요. 이 배우들이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지나치게 놀라거나 지나치게 소스라치게 자지러지는 그 연기 있잖아요. 비명을 지르고 이런 연기. 공포영화가 무서운 이유는 귀신이 무서워서라기보다는 그 비명 소리로 상징되는 귀신의 표적이 되는 그 당하는 사람들의 리액션이 무섭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팀 버튼의 영화에서 사람들은 공포에 압도된 연기를 해내지 않습니다. 그 배우들은 잔혹동화 속에 할로윈을 맞은 사람들처럼 절제되고 침착한 연기만을 보여줘요. 실제로 한번 봐보세요. 실제 그렇게 연기해요. 이들의 연기는 애니메이션으로 그대로 옮겨도 될 만큼 온 가족이 보기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팀 버튼의 이 영화가 19금인 이유는 목 잘린 사람들의 시체가 잔인하게 여겨지기 때문이지 결코 사람들의 연기가 무섭거나 끔찍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팀 버튼은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같이 즐겨보자고 자신의 모든 영화들을 통해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공포를 즐기기 위해선 너무 무섭거나 너무 떨리면 안 됩니다. 적당히 무섭고 적당히 긴장감 있어야 오랫동안 즐길 수 있습니다. 어쩌면 팀 버튼이야말로 진정한 호러 애호가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지인이 공포 영화를 지나치게 무서워한다면 팀 버튼의 이러한 영화들이 공포 자체로 즐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만약 이 영화를 보신다면
이미지, 그러니까 미장센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지 못한 많은 지점들을 아마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추리 영화나 배우들의 연기력, 스토리 위주로 보셔도 괜찮은 영화라고 봐요. 예, 지금까지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지였습니다. 호러를 호러답게 즐길 수 있는 담력을 갖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